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은 아마 어떤 다른 흐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잘 구현되려면 결국 유리기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캐펙스가 결국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한테 남은 골든타임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AI 템버거 투자 책을 또 새로 내셨는데, 우리가 가슴이 뛰는 단어죠. 템버거. 네. 지금 AI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많은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템버거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자, 이게 많은 분들의 좀 목적이자 화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AI라는 게 큰 빅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으로 보면 거의 10년 사이클인데, 이게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한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사이클이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모바일 혁명 기억하시면 뭐 약간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UI, UX, 그래서 터치 스크린 패널 이런 쪽으로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반도체 코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싱글 코어, 듀얼 코어, 그러다가 나중에 카메라 개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때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수익처들이 있었는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초반에는 서버 인프라 쪽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되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현실화되는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점점 변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들이 바뀌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크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크게 조정을 받고 이 반등을 할 때는 100개 종목이 빠지면 100개 다 튀어오르지 않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또 잘 제 책을 활용하시면 새로운 주도주에서 진짜 또 템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네. 관련된 AI 관련주들 요즘 물론 뭐 관세 전쟁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AI 버블이 좀 꺼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M7 기업들 과연 그 이제까지 했던 그 투자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뭐 취소하는 곳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요즘 좀 약간 회의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실적 대비해서 이런 밸류가 지나치게 높은 게 이제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사실 버블에 갖고 왔던 기업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M7 기업들은 주가 상승 못지않게 실적이 뒷받침이 됐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버블이라고 한다 그러면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지금 뭐 PR이 막 100배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 그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평균 보통 PER, 주가 수익 배율이 한 80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거의 PR이 20배 초반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블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수급이 집중된 현상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인프라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든 수급들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뭐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새로운 주도주들이 될 만한 섹터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M7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저는 더 반등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은 아마 어떤 다른 흐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그 이런 반도체 칩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도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칩보다는 이제 우리 디바이스 쪽에 나오는 칩들,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HBM 관심보다는 소캠이라는 데 많은 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소캠이라는 그 메모리가 사실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뭐 가장 이 AI와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것은 엔비디아니까. 근데 이 엔비디아의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이쪽에서 만드는 또 제품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가지고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실시한 관세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 미국이 100년 만에 내놓은 최대 폭이거든요. 관세율이 거의 뭐 20% 중반 수준까지 관세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깎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칩이 없고, 그리고 AI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영향이 큰 거는 이제 B2B 쪽보다는 B2C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 이런 쪽은 수요가 급속도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기술과 관련된 뭐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들은 워낙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AI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요즘.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이 섹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캠프 때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일단 규제 완화와 감세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빅테크 어떤 창업자들이 사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쪽 관련된 정책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 오히려 이제 관세라는 이제 그 강경파들의 어떤 정책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그래서 트럼프 내각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 중도 온건파와 그리고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강경파, 러트닉 같은 강경파들하고 뭔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일단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있는데, 트럼프도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관세 이거부터 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세 감세라든지 어떤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버블이 꼈었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책을 보니까 AI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도주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주식시장, 특히나 돈은 가장 성장이 있고 효율적인 쪽으로 찾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 쪽도 여전히 성장이 있고 그쪽도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매력적인 영역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틱 AI라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뭐 서버 쪽에서도 데이터 학습 쪽으로 모든 돈이 쏠렸다 그러면 이제는 인퍼런스 같은 추론 쪽으로 이제 전환된다든지, 거기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주들이. 예. 하긴 요즘 트렌드 보니까 그 지브리풍으로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면서요. 1억 명이 넘게 뭐 시도를 했다 해가지고 그 챗GPT 가입자가 5억이 넘었다, 뭐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좀 나오던데, 그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대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아니면 실용성을 좀 자극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 사용량이 상당하겠구나, 요번 케이스를 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 AI 챗GPT를 유료 버전을 몇 년째 써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브리 이슈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방증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AI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항상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카카오톡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리텐션이 일어나는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 세상에 없던 아주 새로운 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성 터치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모티콘은 무료였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유료로 팔 때,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를 돈을 주고 살까 했지만 이게 조단위 산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AI라는 것도 뭐 물론 나중에 세상에 없던 엄청난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우리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그것만 해도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리텐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MS에서 그랬나요? 그 AI 데이터 센터 이거 좀 연기하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취소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이 AI에 대한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온 이유가,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서 서버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투자를 최근에 뭔가 약간 그 원래 계획보다
톤 다운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오픈 AI하고 결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오픈 AI의 그 어떤 서비스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컴퓨팅 파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픈 AI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지금 필요해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수월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두 회사 간 트러블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체 지금 인프라 쪽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저를 쓰던 그 캡티브 물량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거를 원래 오픈 AI 거를 감안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웠던 거는 톤다운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기술 가져가지고 계속 쓰다가 이제 점점 내재화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LLM이 있어요. 마이라는 서비스가 네. 있고요. 그리고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이제 AI 쪽의 CEO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픈 AI의 어떤 기술을 계속해서 빼간다라는 그런 트러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샘 올트먼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는 자체 인퍼런스 모델, 추론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픈 AI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기술과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얘들이 그동안은 애저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보이면 결국은 이제 당장은 서로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지만 점점 이제 결별 수순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축소하는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 투자가 축소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과열 아니면은 뭐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검토한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일단 그 올해 그 AI 인프라 쪽에 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그 어떤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거의 50% 수준 나오거든요. 아, 전년 엄청 대비해서. 높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한 3천억 달러 돼요. 그러면 50%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내년에도 성장하겠지만 주식 시장은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 같은 성장률을 3천억 달러에서 더 성장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5천억 달러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장률이 꺾이면서 이제 AI 캐펙스 관련된 그 주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 텐데, 그걸 지금은 이제 일부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요즘 관세 전쟁 때문에 어떤 완제품에 대한 이 가격 아니면 또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제조가 되는 어떤 제품, 수출이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좀 되게 흔들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새로운 AI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좀 더 그 시기가 확산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당장 그 관세라는 게 상품 무역 쪽으로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상품 무역이고, 사실 그런데 미국은 무역에서 보면 상품 무역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거의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낸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 버는 거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 손해보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냥 차트 들고 나와서 지금 막 때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무역이라는 게 전 세계가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무역 질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네. 지정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바뀌었고, 세계 질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상품 무역은 예전 같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가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그 비상품들 있잖아요. 서비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네. 그리고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 오픈 AI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로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상품 무역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구경제 구조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서비스를 붙여야지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AI와 관련해서 정말 뭐 책 제목처럼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아니면 산업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대선 모드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는 정책 힘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체 AI 쪽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진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본 흐름을 보면요, 일본이 정말 AI 쪽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올인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주도하는 게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 거의 어떻게 보면 천상계에 있는 거예요. 두 국가가 엄청나게 AI 기술 주도하고 있고, 거기 이제 뭔가 따라가려고 하려는
그나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스라엘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체 소버린 AI라는 거,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쪽에 투자를 거의 못했는데,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에 재정 투입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인프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클라우드나 AI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 혹은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쪽이 아무래도 집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라는 게 계속 부과되잖아요. 근데 무형의 서비스들은 사실 거기에 관세가 붙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AI를 붙이지 않으면 어떤 그런 무형의 서비스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붙이려면 그러면 미국의 초거대 AI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단순하게 서비스 개발하면 부가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죠. AI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 AI를 쓰려면, API를 가져와서 쓰려면 우리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게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우리 그 한국어 기반의 서버린 AI가 필요해지는 이유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들 클라우드 서비스만 계속 쓴다 그러면 거기 우리 데이터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쭉쭉 빨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의 클라우드 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그 정부나 공공 쪽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AI를 가지고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클라우드에다가 이걸 다 올리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면 일단 올리면 그건 다 데이터가 그렇죠. 언제든 우리가 내 데이터를 쟤네가 쓸 수 있다, 네.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긴 절대 하죠.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빅테크는 그걸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 올리는 순간 데이터가 다 그냥 그쪽에 공개된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챗GPT 나왔을 때 업무에다가 이거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삼성의 어떤 공정 관련된 핵심 데이터들을 막 올려서 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 뒤로 금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우리 국가 데이터 주권 안에서 뭔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그 미국계 이런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우리 토종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넷 혁명, 90년대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10년대 모바일 혁명에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30,000불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AI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리 그 DJ 때 보면 그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정통부라는 부처도 있었고. 그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AI 쪽은 지금 인프라 투자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AI 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AI 인프라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네. 데이터 센터 네. 여기에 국한화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사실 열어줘야 될 게 제일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GPU 10만 개는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저 네. 엔비디아 거. 네, 최소한 GPU 10만 개는 가져와서 우리나라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돼 있어요. 의외로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또 굉장히 또 똘똘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은 네. 이번에 그 딥시크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낮은 사양의 제품 가지고도 그 높은 효율성 있게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 진짜 미국 엔비디아 그 가장 높은 사양의 제품들로 미국과 같이 그렇게 빅테크 기업처럼 해나가야 될까요? 딥시크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기술이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딥시크 같은 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그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냐?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서비스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증류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지적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그냥 몰래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미국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기술이 없는 것도 맞는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딥시크처럼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페어한 경쟁의 룰에서 우리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LLM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고대 언어 모델이 있고 여기서 증류를 해서 그런 작은 모델들 만들어서 서비스 개발하는 거지 중국처럼 그렇게 막 갖다 가지고 이렇게 싸게 갖다 써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뭐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쑥 빠지긴 했습니다만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 발열 이슈, 전력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는 계속해서 지금 그 공급 업체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C의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지금 제일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곳에서 올 하반기 연말쯤에는 양산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서 쪽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상용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 2025에서 GB300 이번에 공개한 그 블랙엘 그레이스 블랙엘 300 같은 경우는 여기에 CPO라는 기술이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CPO라는 기술이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광자 기반을 통신하는 기술인데 여기에는 아직 이번에 유리기판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 실리콘 포토닉스가 잘 구현되려면 결국 유리기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맵들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책에서도 보니까 좀 크게 다루고 계시는데 어때요? 지금 HBM이 사실 이제까지의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이을 다음 주도주는 뭐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HBM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률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없던 시장인데 굉장히 성장률이 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외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유리기판이 비슷합니다. 성장률이 앞으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한 HBM처럼 헤게모니를 지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우리가 요소 기술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이 대부분 전용돼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HBM, 그러니까 어떤 주식 시장 내에서의 제2의 HBM이 될 가능성은 유리기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좀 화제가 됐었던 것이 삼성전자도 여기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CXL이니 뭐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선언으로 봐야 되느냐, 계획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뉴스 이슈 정도로 봐야 되느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삼성전자의 진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사업, 그러니까 비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거의 분기당 조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 광자 기반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운드리를 하려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그 광자 기반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유리 인터포저라고 하죠. 이게 유리 기판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 쪽 기술입니다. 그 이쪽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딱 두 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성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시장이 삼성전자 측면에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오히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있잖아요. 기존의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쪽. 그쪽이 시장 면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트워크 병목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라는 게 뜨기 시작한 게 결국은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불러오는데 프로세서 성능을 메모리가 불러오는 속도를 못 따라오니까 여기 병목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GPU라는 칩이 필요해진 거고 메모리에서 빨리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칩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밴드위스를 높인 HBM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프로세서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칩하고 칩끼리 이제 통신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봤더니 기존의 구리선 기반으로 전기통신으로는 이게 속도가 나오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집에 초고속 인터넷 들어올 때 처음에 구리 케이블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리 기반의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광자 기반의 통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있나요? 그런 쪽에 기술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안타깝게도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요소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에요. 왜냐하면 광자 기반의 통신은 또 중간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광손 통신에서.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이런 쪽 그 통신에서는 거기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유리로 바꾸게 되면 손실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전율이라든지 그리고 온도 배출이라든지 열 배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율이 많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 포토닉스가 좋아지면 같이 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기술이 지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 또 오랜만에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일단 가동률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요? 네, 작년에는 사실 파운드리 라인의 3분의 1을 그냥 셧다운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영업통을 사업부장으로 낙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통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업 열심히 하죠. 그래서 대부분 영업을 어디서 해왔냐면 중국 팹리스 쪽으로 많이 영업을 했어요. 근데 요게 좀 미묘한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몽둥이 가지고 때리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막 대놓고 막 이야기도 못 하겠고 그렇지만 또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안 하면 이게 뭐 TSMC와 경쟁해서 뭔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제 적자 폭은 조금씩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뭔가 희망이 보이냐 그게 아니죠.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주고 뭔가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결국 이재용 회장의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현대와 이 삼성의 그 총수들의 행보를 가지고 좀 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현대자동차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고 이 관세 전쟁 직전에 이재용 회장은 중국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그룹의 행보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삼성전자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용 회장이 중국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투자해놨으니까. 네,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뭐 삼성 입장에서 미국을 등지고 중국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시안팹이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척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 입장에서도 중국 팹리스하고 좀 거래를 통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뭐 지금 어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미국이 이미 투자를 다 약속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투자 속도는 지연되고 느려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홀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잘한 거죠. 보조금 그치. 못 받을지 알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TSMC는 오히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곧 양산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을 못 주겠다 그러니.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와 함께 여러 가지로 그 HBM 관련해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는 힘든데 업황은 개선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낸드 가격 상승하고 있다, 뭐 디램 가격 상승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5%까지 인상시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마이크론도 그랬고 어떻습니까? 지금 업황 자체는?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 기존의 HBM 같은 하이엔드 말고 레거시라고 하죠. 이제 일반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격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 당초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로 봤는데 실제로 6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시큰둥을 하냐면 이게 관세 부과되기 전에 약간 가수요들이 붙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네네. 창고에다 쟁겨놓고 있다 네, 주문해서. 관세 일단 부과되면 나중에 더 비싸지니까 일단 땡겨놓자라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뭔가 수요가 슬로우해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업황이 좋아졌다는 것 자체는 네. 정말 계속 물건이 완제품들이 팔려나가고 네. 이것이 자꾸 수요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건데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도로 곡간 빼먹듯이 빼먹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관세가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비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어떻게든 재고를 땡겨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유통업체들이.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 실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갤럭시 S25거든요. 그게 진짜 진성 수요보다는 아마 유통 쪽에서 재고를 미리 땡겨놨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수요가 붙으면 그러면 다음 분기에 나올 수요가 땡겨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얼마나 이 수요가 나올 건지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HBM 관련해서는 뭐 4까지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했는데 지금 가장 앞선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아직은 경쟁하기 어려운 독점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HBM3E 쪽으로 경쟁자들이 진입할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한 분기 정도가 거의 늦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진입하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분기 정도는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걱정은 경쟁자들의 진입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세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부과가 된다 그러면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과연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강하게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 저렇게 가면 AI 군비 경쟁에서 중국한테 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자해 행위라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데 저런 자해 행위를 통해서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늦어진다 그러면 결국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빅테크 쪽으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매출 비중이 63%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는 한 30%가 안 됩니다. 미국 비중이. 근데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관세로 인해서 이제 약간 주가 조정폭이 컸던 이유도 여기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뭐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주들에 대한 막 투매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어날 정도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이번 정책이 뭔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뭔가 제대로 설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처음에 뭐 관세가 25%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 26%야 그랬다가 다시 재정정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율 0.7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일단은 자기가 잘못 인지한 거를 안 고치죠. 일단 밀고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탑다운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설득하기 되게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반도체 전반 이게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이 주가에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모두가 폭락했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이렇게 좀 압축하거나 아니면 뭐 종목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HBM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게 이제 유리기판도 있고 또 소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캠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요것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소캠이라는 거는 약간 그 HBM의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연결한 아파트 구조처럼 연결한 거잖아요. 이 소캠도 D램을 LPDDR이라는 저전력 D램을 수직으로 해서 연결을 한 건데 근데 이번에 1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TSV라는 그런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칩하고 칩끼리 다이렉트로 연결한 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공정인 와이어 본딩을 썼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LPDDR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 수가 한 3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소캠 같은 경우는 69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밴드위스가 빠른 게 HBM이 1024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B2C용, 우리 온디바이스 AI용으로 쓸 수 있는 주문형 메모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캠이라는 이 표준 자체 있잖아요. 설계 네. 표준 자체가 보통 메모리 설계 표준은 제덱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이거를 공표를 하거든요. 근데 소캠이라는 메모리 설계 표준은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맞는 커스텀 메모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소캠 같은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확산이 되고 붐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또 전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보면 우리 뭐 B2C용은 아직까지 뭐 에이전틱 AI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딜레이 되면서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B2B 쪽이나 B2G 쪽은 결국 에이전틱 AI들이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지금 의외로 서비스들이 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도 그런 쪽 통해서 굉장히 성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내려올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GB1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해서 2000 CES 2025에서 처음 공개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슈퍼컴퓨터인데 개인용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장 라이트한 슈퍼컴퓨터인데, 그게 이제 GB10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칩을 썼고, 여기에 소캠이라는 메모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HBM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AI인 거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인데 초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 이게 뭐 거의 600만 원짜리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쉽게 살 수는 없지만 기업용 워크스테이션용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생산성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점점점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일반 우리 뭐 노트북 PC에 쓰는 거, 스마트폰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중에 굉장히 주목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그 온디바이스 AI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커스텀된 그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최적화된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섹터나 아니면은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단 이게 메모리인데 주문형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운드리 같은 메모리거든요. 우리 소위 에이직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A식 쪽이 그래서 사실 기회가 있고요.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그 커스터마이징 요구 조건이 굉장히 더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HBM3E 때보다는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가 훨씬 더 이제 다양해지거든요. HBM4용 로직 다이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적용하는 칩도 있고요. 뭐 7나노를 쓰는 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누가 제일 서비스를 잘 해줄 거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 거냐. 뭐 그냥 기존에 우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를 제공해 주는 회사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들이 우리 HBM처럼 칩을 쌓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 비슷해요. 근데 네. 싸게 해야 되죠. 기존 HBM보다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에이직 하면은 그 마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가장 좀 그 미국 기업으로는 좀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주가가 아주 많이 폭락해 있던데, 그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그 기대감, 비전, 이런 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성장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으로 오면서 A식의 역할이 커진 건 맞아요. 그래서 A식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기대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그림이었죠. 엔비디아처럼 매출 총이익률이 뭐 70%에서 80%까지 되는 굉장히 고마진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브로드컴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해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여기서 딱 그 아이디어를 깨뜨린 게 구글입니다. 아, 구글이 TPU라는 칩을, 그러니까 구글의 A식인 거죠. TPU라는 칩이 브로드컴에 거의 뭐 9년 동안 독점을 줬어요. 근데 최근에 차기 버전의 칩을, 그러니까 일부 설계를 미디어텍한테 이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면 엔비디아 GPU처럼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은가 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은 있지만 과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처럼 고마진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긴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기술의 세계가 워낙 빠르게 진보하다 보니까
이 변수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하네요.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한 대로 기술 방향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변화 흐름들에 우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AI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주도하는 SK 하이닉스라는 표현이 좀 와닿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 기성복하고 똑같아요. 우리 옷 사러 가면 뭐 105 사이즈, 110 사이즈 딱 가면 똑같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원래 그랬었죠. D램이면 다 똑같은 거고, 낸드 플래시도 다 똑같은 거였는데,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게 HBM이라는 아이템이죠. HBM은 맞춤복입니다. 네. 재단사가 가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요구하는 고객이 누구냐? 엔비디아인 거죠. 엔비디아가 자기네들한테 맞는 커스텀 메모리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게 SK 하이닉스인 거고요. 그쪽이 이제 계속 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커스텀 메모리라는 게 HBM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는 소캠이라는 커스텀 메모리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빅테크들이 다 자기네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최적화된 또 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ASIC을. 그러니까 이제 그 ASIC에 맞는,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도 당연히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회사한테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는 칩을 만들어줘 라고 가는데, 그러면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게 준비 안 되는 회사들도 있는 거죠. 지금은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인 겁니다. 왜냐면 그런 재단사들이 이미 인력이나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 다른 회사들 찾아가면 여전히 기성복 만드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개인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나 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였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게 또 그리고 IP들도 많이 필요해요. 무형의 재산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 칩 설계 인력들 의외로 많이 뽑았어요. 엔비디아 출신, 인텔 그래요? 출신. 예. 그게 결국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삼성 인사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인력들을 메모리 쪽으로 많이 전면 배치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게 결국은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를 겨냥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점 고객 맞춤화로 해주려면 설계 담당 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 잠깐 아까도 다뤘습니다만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메모리 D램하고 낸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요쪽에 지금 그 동향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2분기나 늦어도 3분기 정도에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속에서 이제 지금 반등 속도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가장 예상치 않게 반등 속도가 빠른 게 낸드 플래시입니다. 사실 낸드 플래시는 좀 이게 깝깝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업체도 너무 많고, 수요가 뭔가 뭐 AI나 이런 쪽에서 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깝깝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공급업체들이 감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가격 반등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연속 굉장히 반등이 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관세 때문에 가수요가 일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이거 그냥 순수하게 매출로 봐주질 못하고 네네. 자꾸 재고로 맞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는 쪽에서 너 이거 진짜 수요야 아니면 관세 때문에 미리 사는 거 수요 있어 이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뭐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3사, 메모리 3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데, 책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이제 이 3사가 외주 패키징의 비중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 범용 메모리는 중국의 추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D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D램 우리 그 레거시 메모리 쪽도 가격이 좋았는데 CXMT가 갑자기 뭐 5% 물량을 그냥 폭탄으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폭락해 버렸잖아요.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YMTC 같은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향후 몇 년 안에, 빠르면 2, 3년, 늦어도 3, 4년 안에는 지금 범용 메모리는 LCD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일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엔드 쪽을 빼고는 이제는 양뛰기 하는 물량들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가가치를 지키려면 커스텀 메모리, 여기에 서비스가 들어간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죠. 무역도 단순 상품 무역보다는 여기에 서비스라는 부가가치를 붙이는 수밖에 없고, 반도체도 이제는 단순히 그냥
대량으로 싸게 잘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고객들이 원하는 커스텀화된 서비스를 붙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부가가치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당장 그러면 커머디티 수요가 막 나와요. 네. 수요가 있어요. 근데 공급이 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섣불리 투자를 못 합니다. 이걸 투자를 하면 이게 뻔히 중국이 따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 똑같은 거죠. LCD가 갑자기 수요가 좋아지던데 LCD 라인에 추가 투자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외주를 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외주를 줘서 어쨌든 생산 효율화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다 제조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쪽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한테는 부가가치가 낮지만 중소 중견기업한테는 부가가치가 꽤 괜찮을 수도 높을 있습니다. 수 있겠군요. 네, 그게 이제 그 오사치라고 하는 그 후공정 외주 가공 이런 쪽이죠. 이 사실 지난 해에도 이와 관련해서 패키징 업체들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요 패키징 업체들 우리 국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목할 만한 기업들. 네, 일단 이제 국내 오사 1등 업체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고요. 세계에서는 한 9등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에서는 1등이긴 한데, 뭐 그래도 규모가 되고, 지금 이제 그 오사시라는 영역이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안 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받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면, 예전에는 그냥 대기업한테 외주 받으려면 뭐 7, 800억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라인 세팅해서 받아올 수 있었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대기업들 외주를 받으려면 수천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아, 그만큼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도 많고 기술이 예전처럼 막 단순하지가 않고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2027년에 2.5D 패키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그 TSMC가 하고 있는 코워스 같은 2.5D 패키징을 결국은 이게 또 이제 로엔드 쪽은 점점 외주화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자금력과 기술이 없는 회사는 받아 먹을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규모가 되고 기술이 있는 회사들만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오삿 업체들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 이제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오사트 업체 가운데서도 규모가 있는 대형 업체들 몇 네. 군데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겠군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을 할 만한 회사는 하나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메모리 하면 그냥 찍어서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메모리에 그 파운드리화 한다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별화, 네네. 뭐 그게 되나 보죠. 패키징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결국 후공정이고, 그 후공정이 단순 후공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2.5D 패키징, 3D 패키징,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업체도 SK 하이닉스 향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어쨌건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뭐 충분히 전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간 우리 자본 지출, 캐펙스 측면에서 보면 소부장 업체들 시장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두세 배 큽니다. 규모가. 그래요? 그러니까 수주 나오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작년에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캐펙스 집행한 금액이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DS 부문에서 연간 나오는 캐펙스가 보통 많으면 40조, 50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내 소부장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잘하는데 시장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전체 다 맞물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캐펙스가 결국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는 이 중국이 따라오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제 그동안 장비 규제를 해서 좀 늦춰질 거라고 했는데, 요새 또 나오는 얘기 보니까 뭐 중국의 그 장비와 관련해서 자꾸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요. 어떤 EUV와 관련해서도 뭐 ASML보다도 뭐 출력이 4배 높은 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팩트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약간 중국에 뻥이 들어간 건가요? 일단 팩트도 있고 뻥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중국의 장비 회사가 글로벌 탑 10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우라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에이맥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 맞아요. 근데 EUV를 뭐 대체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 블러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뭐 이야기하는 기술들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EUV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EUV라는 기술이 지금은 우리가 뭐 향후 한 5, 6년째 정도 쓰고 있지만, 이게 처음 컨셉이 언제 나왔냐면
198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아, 1900 오래됐네. 네, 1980년대 후반에 나와서 상용화가 되는 게 이게 2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중국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지금 연구개발단에서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저는 최소 10년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저도 뭐 디테일하게 논문까지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기술 완성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광이라는 기술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증착이나 식각이나 세정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중국이 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하여튼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미 그 범용 D램에서는 이미 그 다 보여줬으니까 뭐 덤핑 물량을 통해서 가격 맞습니다. 폭락을. 근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요새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의 기업들이 쫙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도 있습니다만 딥시크의 영향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마윈에 귀환해가지고 마윈 뭐 알리바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 테크, 중국 테크의 움직임은 어때요? 일단 딥시크 출시 이후로 시진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이 굉장히 좋고 딥시크가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내 어떤 투자, 특히 AI 투자 굉장히 활발해지긴 했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250%가 늘었습니다. AI 투자 쪽으로. 뭐 지금 중국 AI 업체들이 뭐 엔비디아 칩 없이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블러핑이고요. 엔비디아 칩, 특히나 이제 중국향 H20 칩 같은 거는 거의 품귀 현상입니다. 중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 AI 투자 수요 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윈 회장이 사실 공동 부유의 적폐로 찍혀가지고 그랬죠. 거의 7년 동안 낭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했고 이제 마윈을 다시 복귀를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마윈이 이제 중국 AI 기술에 어떻게 보면 돌격대장을 하겠다라고 했고 4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캐펙스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알리바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텐센트나 뭐 바이두나 다른 회사들도 다 열심히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미국 빅테크의 규모에서는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당분간 중국이 굉장히 AI 쪽으로는 투자가 활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이 과감한 어떤 지원 정책들 보면은 또 걱정도 되기는 해요. 우리하고 바로 부딪히는 경쟁자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이 반도체 산업 또 다른 데서는 뭐 엄청나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뭐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우리 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과거보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감하게 뭐 지금 뭔가 배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도 좀 들어주는 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뭐 진보든 보수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었으면 좀 AI 쪽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네,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AI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예, 과거에 우리 포메이션 하이웨이가 중요할 때는 정보통신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에너지가 중요할 때는 동력자원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근데 왜 지금은 AI 부서가 없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가 이만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혈체절명의 상황이면 AI 통합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 간, 그다음에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긴 그러네. 정보통신부. 네네. 근데 AI는 지금 너무 막 나이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우리한테 안 와닿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산업의 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인터넷 혁명, 우리 대표님도 예전에 벤처 하셨지만 인터넷 혁명 때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랬죠. 네, 모바일 혁명 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난 서비스들이 나왔고 AI 때는 지금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다 해외 서비스 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그냥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어쨌든 이 메모리, 그다음에 이 반도체 업체에서 어떤 그 활로를 보통은 이제까지 뚫어왔잖아요. 가장 리딩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지금의 투자 계획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으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은 섣불리 투자를 못 합니다. 아, 너무 대외적으로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투자 같은 베팅이요.
정부의 서포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제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게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K칩스법에 대해서 지금 뭐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K칩스법이나 아니면 한국형 스타게이트나 소버린 AI나 이런 쪽으로 저는 반드시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한테 남은 골든타임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버린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M7처럼 우리 그 중앙의 LLM 이 챗GPT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뭐 이거 운영 방식은 어떻게든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가 전체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재무적인 투자자들하고 기술 파트너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팀 아메리카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저는 한국형 소버린 AI, 한국형 스타게이트가 되려면 팀 코리아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여기 조인을 해서 그리고 전력 인프라, 뭐 HT,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 다 조인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부 조직처럼 하면 망합니다. 아. 그냥 공기업처럼 하면 그냥 이거 그렇죠. 뭐 눈먼 돈 따먹는 거 이렇게 되고 막 부패가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AI 전문가 집단들이 여기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또 예, 관치가 될까봐. 관치가 되고 정말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현실하고 다른 정책 의사결정을 할까봐 그러면 안 하는 일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욕심이 들어가야 네. 자기의 사업적 욕심이 들어가야 막 내 거라는 생각으로 막 키우는데 맞습니다. 그걸 또 기업에다 주자니 그게 또 특혜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고민이네요. 근데 저는 미국의 모델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천억 달러라는 그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오픈 AI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기업 밀어주기 뭐 대기업 특혜 이런 거는 지금은 글로벌 경쟁에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잘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진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프라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 개별 기업처럼 네. 그렇게 자체 생존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처럼 그렇게 설계가 되고 그렇죠. 운영이 돼야 된다. 네, 뭐 운영에 대한 방식은 사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능력이나 그건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부나 이런 쪽에서 잘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과거의 어떤 성공적인 케이스들과 해외 사례들을 잘 끌어와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력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데이터 10만 장, 그 엔비디아 가속기 10만 장 가져오면 그냥 다 서버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병렬로 연결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핵심 인력들이 다 미국에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뭐 미국으로 지금 많이 떠난다고. 그렇죠. 많이 떠났어요. AI 전문가들도 많이 떠났고 그 사람들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안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돈을 여기다 쏟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한국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쉽게 우리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고 그걸 놓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AI 시대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네.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네.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데이터만 빨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AI라는 게 무서운 게요. 그 AI를 만든 나라와 그 회사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AI를 쓰게 되면요. 만약에 미국의 AI를 쓰든 마찬가지든 그 어떤 가치관들이나 그 AI가 제시해주는 그 거기에 결론들, 네, 정보들 체화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주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옅어지겠죠,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우리가 긴장하고 지금 빨리 서두르려야 되는 어떤 이슈 아닐까, 그 과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전에 인터넷 그때 하면은 뭔 진짜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할 정도로 막 돈을 쏟아가지고 붐을 일으켰거든. 그럼요. 예, 네. 그 가운데서 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죽을 거 죽고 뭐 하면서 결국 강한 중국이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걸 했었다 나라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다들 잊으셨겠지만 이렇게 선배님들은 그때 그거를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치. 그래도 그때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NC소프트 같은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막 그런 기획과 계획과 비즈니스 뭐 이런 것만 있으면 그럼요. 막 지원을 해줬었던 그렇죠. 그게 있었죠. 대신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죽은 기업들의 기술을 살아남은 기업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중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의사결정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AI 10배거 투자. 네,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좀 방송 끝나고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IT의 신 이영수 대표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